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식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깊은 모성애에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날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64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소위 룸살롱이라 불리는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이룬 것들이었죠.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직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하나 잘 키워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된 딸아이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그저 풋풋한 신혼부부의 사랑 싸움이려니, 가벼운 투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옆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제 딸의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던 한 엄마의 고백입니다.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제 딸 수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32살인 수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단정하고 어여쁜 아이입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죠. 사위가 된 민호는 34살로 건실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누가 봐도 건강하고 남성미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밤의 세계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해온 터라 사람 보는 눈, 특히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민호를 처음 본 순간 이 남자는 성적인 기운이 무척 강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젊고 건강하기에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호는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고 자상한 사위였습니다. 제 딸 수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저에게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제 딸이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안심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털어 딸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혼집 역시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주었죠. 이제 내 딸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생활이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 수진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밤에 하는 거요. 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얘는
신혼이니까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애써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자고 해. 이번에는 수진이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래도 신혼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의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매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2~3번씩. 시도 때도 없이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2~3번이라니. 아무리 신혼이고 혈기왕성한 나이라지만 그것은 정상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봐. 신혼 초에는 다들 그런 시기가 있단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의 고통스러운 전화는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해. 병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한테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말해봤는데 남자는 원래 이런 거라며 오히려 화를 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온 수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양볼은 헬쑥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 말에 딸은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은 딸이 엄마 품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그 사람 얼마나 하자는 거니? 하루에 3~4번씩.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와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딸은 울면서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혼생활이 아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 딸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이다. 제가 나서서 무슨 대책이든 세워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한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해봤니? 해봤죠.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대요. 아내가 남편 요구를 맞춰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면서. 듣고 보니 사위 민호는 자신의 과도한 성욕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제 딸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딸이 겪는 고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짓자니 부부 사이의 은밀한 문제를 장모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밤낮으로 고민하던 중 문득 제 과거의 경험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룸살롱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들, 그리고 남자라는 동물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 어쩌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방법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룸살롱에서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민호처럼 성욕이 과도하게 강한 유형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들이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내의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저와 같은 술집을 찾아 은밀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호 역시 결국 그런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딸 수진이는 남편의 외도라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손을 써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보통의 엄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까지 강남의 화려한 밤을 주름잡던 사업가였고 남자들의 본능과 심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위험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거 제 가게에서 일했던 아가씨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아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리하고 입이 무거우며 분별력이 있는 아이를 골라 제 기상천외한 제안을 건네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망가져가는 삶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지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올해 28살로 지금은 가게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모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아름다운 몸매는 물론 머리가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던 아이였습니다. 지영아, 언니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을 때 잠깐 볼 수 있을까? 네, 언니. 그러며 언제든지 좋아요. 우리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 오히려 그 아이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사실 언니 부탁이 좀 특별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언니,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 결혼한 거 알지? 그런데 사이가 좀 너무 강해서 딸애가 너무 힘들어해. 지영이는 제 말의 의미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 바닥에서 일하며 그런 사연들을 숱하게 들어왔을 테니까요. 아, 그런 일이. 지영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너무 심해서 딸이 매일 울어. 하루에 서너 번씩 요구한단다. 네. 그건 정말 심한데요. 그래서 언니가 생각하는 게 혹시 지영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챈 듯했습니다. 맞아. 차라리 다른 곳에서 풀게 하는 게 내 딸을 위한 길일 것 같아서. 언니, 그건 좀. 처음에는 지영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아, 언니도 이런 부탁하는 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내 딸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저는 지영이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이대로 가다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 같다는 절박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영이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확히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사람이 가진 과도한 욕구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야. 대신 몇 가지 철저한 조건이 있어. 저는 미리 생각해둔 조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랑이나 연애 감정은 절대 금물. 이건 순전히 생리적인 문제 해결일 뿐이야. 둘째, 만나는 장소와 시간은 언니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해줄 거야. 셋째,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할게. 넷째, 혹시라도 감정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이 관계는 즉시 중단한다. 지영이는 제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돈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아내가 언니 딸이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처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 지영이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제 위험한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 민호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장모다. 시간 괜찮을 때 잠깐 볼 수 있겠니?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첫 잔을 나누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우리 수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수진이가 나한테 다 털어놓더구나. 하루에 서너 번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민호는 당황해서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그런 얘기까지. 딸이 엄마한테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지. 솔직히 말해봐라. 너도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 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저는 민호에게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며 기겁하던 민호도 제 차분하고 단호한 설득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바람을 피우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나중에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거다. 이건 우리 수진이를 위한 일종의 치료라고 생각해라. 저는 민호에게 지영이에게 했던 것과 같은 조건들을 설명하며 이것이 우리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민호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저는 강남 외곽에 보안이 좋은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월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이 있기 전 지영이와 민호를 각각 따로 만나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던 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지영이에게서 언니, 끝났어요. 라는 짧은 문자를 받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나타났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신기해요. 어젯밤에는 남편이 저를 그냥 꼭 안아주기만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제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민호와 지영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남편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고 제 기분도 잘 살펴줘요. 이제야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 속에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이에게서 민호가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선을 넘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민호를 불러내 처음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이건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되는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치료일 뿐이다. 다시 한번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 후로 민호는 제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기쁨의 찬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건강을 되찾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의 임신 소식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호는 예비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눈에 띄게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민호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만남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생겼고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와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저의 위험한 계획은 막을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실에서 아들을 품에 안은 민호는 저를 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손자는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는 둘째 딸까지 낳아 이제는 내 식구가 되어 누구보다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수진이는 신혼초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엄마, 그때 남편이 좀 이상했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책임감을 느껴서 철이 들었나 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그릇된 일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딸은 행복을 되찾았고 사위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으며 저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때로 교과서적인 해답이 통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으로 제 딸의 가정을 지켜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든 다시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